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역학 구도가 더욱더 친명계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치를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 4파전인데요.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언급 등 정치권 현안들이 많습니다.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유엔 총회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불참하면서 유엔 총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국제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는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9월 25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점검하는 정리해보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이렇게 주중 매일 뉴스를 정리해 주시는데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추석 준비요? 네. 글쎄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요. 요즘에 워낙에 이슈 뉴스가 많다 보니까 네. 뉴스 이슈 생각에 연휴 생각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석이 오는지 오고 있는지 이봉우 연구는 어때요? 저도 뭐 일단은 쉰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 시작 때는 목요일에는 또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네. 우리 배종찬 진행자님도 만나고, 네, 목요일이 또 기대되는 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뭐 진행자나 PD가 뭐 압박을 하고 이런 건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청취자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사본부가 좋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 방송이 바로 시사본부입니다. 자, 참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좀 끌끄럽다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방중한 한덕수 총리가 그저께 시진핑 주석과 한 30분 가까이 양자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면담 이후에 브리핑에서 우리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화 중에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 주석은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시 주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를 찾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2019년 두 차례 중국에 간 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거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온 부분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정리가 돼서 올 차례인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 주석의 방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창 중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있었고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통해서도 방한 문제가 언급됐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한중 간의 좀 관계 개선 좀 뭔가 끈끈하게 다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회담 내용을 보니까 또 공개된 내용 중에 한 총리가 중국과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뭐 정부나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한중 관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발표한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이런 내용은 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23일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면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브리핑 자료에서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시 주석이 먼저 언급했다고 했던 방한이나 또 그 연내 개최, 빠른 개최를 환영한다고 했던 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부분이 아예 빠졌어요. 언급이 중국 측 브리핑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발표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일단 시 주석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해달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최대한 이 톤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몇몇 부분을 주목해 보자면 한국이 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반영해달라. 그러니까 한국에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걸 핵심 이익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존중해달라는 말은 이제 그 부분도 대만 문제 같은 것도 좀 존중해달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대만 양안 문제는 그렇습니다. 언급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경제 문제도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 한중 관계는 밀접하고 산업망 공급망이 깊이 융합돼 있어서 양국이 상호 이입 협력을 심화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중국은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현대화에 진입했기 때문에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더 개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은 한중 관계가 되게 밀접한데 만약에 한중 관계가 흐트러지면 14억 명이 인구가 있는 이 시장에 한국이 진입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온도차 느껴진다. 아예 또 방한 언급을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중 양국이 모두 소통을 위해서 논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중일 외교 당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협의를 시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명히 소통이 진전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네. 경제를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또 관계가 더 진전되면 좋겠죠. 네. 자, 사실 정치권 지금 최대 이슈는 국내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슈퍼위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정 피의자 신문이 내일 진행되는데 실제 참석하게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나요? 네, 오늘 권칠숙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고에서 나온 말은 녹색병원 의료진의 판단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의료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강 체크 그 이후에 내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단식은 일단 끝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단식 24일째 되는 날 마무리했는데요. 역시 이제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또 당의 당무위에서도 이제 그만 단식을 좀 멈춰달라 이런 호소도 있었기 때문에 단식을 멈췄다라고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 출석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한다라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 이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선거 의혹 사건 여기 뭐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도 검찰에서는 계속 출근해가지고 PPT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중단한 다음에 회복을 하면서 또 변호인단 보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예한 공방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도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넘게 10시간 6분 정도 심사를 받았는데 장시간이네요. 네. 이것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한치의 뭐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일 거고 거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실은 이게 범죄의 중대성 뭐 혐의가 어떻게 소명되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이런 것들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영장 심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속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증거인멸 교사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도 있지 않느냐라는 검찰의 지적과 또 증거가 많다. 뭐 이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나오느냐. 이게만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심사가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도주 우려는 없다. 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또 공개가 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일은 참 뭐 일이 많습니다. 또 민주당의 신임 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건데 친명계 사파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곧바로 물러났고 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 원내 지도부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도 처리하고 청문회도 하고 하겠죠. 조정식 사무총장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의 표명만 했었던 상태인데 사실은 그래서 원내 대표부터 빨리 뽑아야 되니까 원래는 지금 급박한 이 국회 일정 때문에 추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일단은 후보자들을 24일까지 어제까지 받아서 경선 이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치러지는데요. 지금 경선에는 4선의 우원식 의원,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모두 4명이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 4인 모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당내에서 뭐 그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비명계 의원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2017년에 이미 1년 동안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 도전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제 후보 등록 마감까지도 우원식 의원의 출마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당내에서.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일단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막판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김민석 의원은 현재 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홍익표 의원은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서 과연 친명 사파전으로 꼽히는데 어떤 인물이 여당과의 대화를 포함해서 이 국회에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나갈 원내대표로 꼽힐지 내일 두고 봐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또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누가 될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예측은 잠시 뒤 2부에서 일석이조 시간에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관 후보자 관련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 창업한 위키트리 주식 관련 논란으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누이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주식을 맡겨놓았다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통지 이게 오니까 김행 후보자,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의 주식을 모두 신우에게 팔아서 2018년 다시 찾아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우이뿐만 아니라 이 친구에게도 배우자 주식을 맡겨놨다가 찾아왔다는 의혹.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2013년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 22,000주를 매각한 대상이 김 씨의 친구 A 씨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 후보자 배우자 50년 지기 친구라는 A 씨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친구가 이 주식이 백전시탁 대상이 됐는데 사달라고 해서 3억 8,500만 원에 샀다. 당시 김 씨가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내가 돈이 필요해지면 판값에 되사겠다라고 했고 5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다가 별 이익이 없어서 2018년쯤에 김 씨에게 같은 가격에 돌려줬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던 소셜뉴스 주식 가운데 2만 135주를 김 후보자 신우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었고 이번에는 배우자가 갖고 있던 나머지 주식마저 지인에게 팔았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백지 신탁 명령 이후에 김 후보자 시누이와 뭐 친구가 가진 주식만 28%에 달했는데 2018년 4월에 이걸 대부분 되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백지 신탁은 공직자가 지분 가진 회사에 부당한 특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다 처분해라. 그런 의미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측근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백지 신탁 제도도 무력화된 거고 이렇게 맡겨놨다 찾아오면 앞으로 이제 다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인에게 것이죠. 맡겼다면 좀 간접적인 또 경영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백지 신탁 제도를 통해서 다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무력화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되자 김해 후보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해명이 있군요. 네. 이 주식 거래한 그러니까 배우자 친구 이 사람도 공동 창업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공동 창업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배우자 친구인 이 사람도 공동 창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 뭐 이 주식 파킹 논란과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관련 이 공동 창업자의 해명에 대해서 직원들은 금시초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인사청문회 열리게 된다면 공방이 있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이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건 대통령이 지명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인사청문회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얘기하고 있어서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항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김행 후보자가 창업했다는 이 위키트리에서도 뭐 가짜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위키트리가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허위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비판을 언론계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김 후보자가 지금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 심지어 살인 명리라는 얘기도 했고 어제 입장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짜 뉴스가 언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위키트리 같이 작은 회사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기사로 내지 않는다라고 굳이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랑 또 비교까지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위키트리가 그동안 보도해왔던 이 양상들을 보면은 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댓글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그대로 퍼와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매우 선정적인 막 성범죄의 아주 구체적인 과정 같은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 자체로도 비판이 많았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은 건수들을 보면은 김 후보자가 부회장직으로 복귀한 2019년 이후에만 57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57건 조정 신청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로 다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도 내용 그 조정 신청이 접수됐던 것 중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이 위키트리가 허위 보도로 해서 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요. 그렇습니다. 2019년 8월이니까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인데 이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시정부청사 박명록 필체 논란을 과장해서 보도해서 사실상 비방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게 손해배상 그 조정이 성립돼 가지고 기사를 삭제했어요. 그 이외에도 인권 침해 건으로 위키트리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는 위키트리를 창업한 김행 후보자가 가짜뉴스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명할 내용이 참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공사로 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잠실대교부터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중랑교 3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월릉 분기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에서 강해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상일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경기권에서만 14km 막히는데요. 기흥에서 오산까지가 가장 어렵고 이후로 충청권에서는 북천안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인천 시점부터 막히고요. 서해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론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 막히고 이후로 8탄 분기점과 서평택을 시작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지난달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부하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개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정훈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또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 있었던 질의응답하던 시점하고 또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박정훈 전 단장을 비판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이걸 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게 아니냐. 원래는 지금 박정훈 전 단장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녹음이 공개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어제 이 녹취를 공개해서 그다음에 뭐 방송사에 다 이 전달이 돼가지고 공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군인권센터 얘기는 그래요. 이게 이 녹취를 한 그러니까 이제 부하, 그러니까 해병대 중앙수사대장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박정훈 전 단장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내부 제보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 전 단장의 부하이기도 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도 중령인데요. 박 전 단장과 함께하겠다. 여기서 더 이상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연대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이렇게 군인권센터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계속해서 보면 박 전 단장의 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부적인 해병대 안에서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사실 해병대 전후에 일부 이제 전후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또 집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직무 복귀를 시켜야 된다. 박정훈 전 단장이 있어서. 그리고 이 진상 규명 또 외압 의혹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나 아니면 이번에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가지고 있던 이 녹취 공개나 이런 걸 통해서 박정훈 전 단장의 직무 복귀를 포함한 그러니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힘이 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김계환 사령관의 이런 이 녹취록 공개된 걸 보면 이게 사실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명 혐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하고 나눴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뭐 말이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 사안에 대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판단은 우리는 진실되겠다. 잘못된 거 없다.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병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이유 이거는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니까 동의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도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인 오늘 오전에 이 박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이 항명 사건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배제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수사 지휘 요청서를 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제출을 했어요. 검찰단장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단장인데 그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명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일관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그 8월 2일이었죠. 방금 녹취가 나왔던 바로 그날 이 해병대 수사단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자료들, 인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군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항명 수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립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단장 직무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박 대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국방부 검찰단이 이 항명 혐의에 대한 박정훈 대령 수사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 수사지휘 요청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이 박 전 단장이 처리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또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단장을 배제해달라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항명 수사 혐의에서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과거 이력들을 들춰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최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이 마지노선을 놓쳤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우리가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네.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같지가 않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특권 법안의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더해서 총 240일이 지나야 이 패스트트랙의 태운 효과, 그러니까 법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240일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려야 사실은 이 기간을 더해봤을 때 이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할 수가 있는데,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됐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당내 상황과 맞물려서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좀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라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산정을 결단해야 통과할 수 있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기에는 또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래저래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실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내부 사정이 어려워도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비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가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잠시 좀 잊혀져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지난 8월 24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곧 이제 1차 방류는 끝났고 2차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2차 방류를 앞둔 시점에서 미량이지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말에 2차 방류를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에 앞서서 사실 최종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도쿄전력이. 그래서 방류 전 탱크에 모여 있는 2차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대한 검사를 했더니 도쿄전력이 23일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탄소 14, 세슘 137, 코발트 60, 아이오딘 129 등 4종의 방사능 핵종이 미량이지만 검출이 됐다. 그리고 검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 다핵종 제거 설비가 정하고 있는 검출 한계치는 넘어서기는 했는데, 모두 정부가 정한, 일본 정부가 정한 이 농도 한도는 넘기지 않은 매우 미량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전력이 측정을 하고 있는 29종의 핵종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있는 39종의 핵종들도 삼중수소로 포함해서 모두 정부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2차 방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죠.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제 2차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번에도 4종의 치명적인 방사능 핵종이 분명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핵종 제거 설비의 어떤 신뢰 문제라든가 그 한계가 다시 한번 노출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관 중인 오염수들에 사실 정확하게 어떤 핵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네요. 모르는 상황에서 29종의 핵종에 대해서만 계속 농도 측정을 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가 처리를 했으니까 그 농도가 기준치 이하다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29종 외에 다른 핵종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 시료 채취해서 그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시료 채취해서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전체 농도가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뭐 계속 돼야 됩니다. 자, 민생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이슈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로 TV,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차량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 이상의 그러니까 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뭐 정부가 뭐 CCTV 설치 비용 일부 지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서 환자가 가능하구나라는 거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반대하면 이게 처벌 받게 됩니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다만 예외 사유가 있어요. 응급수술 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아울러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서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 사유가 있어야지 촬영이 안 됐을 때 이걸 나중에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열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갈등이 없도록 또 잘 조율이 돼야 되겠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노래가 오늘 올라올까. 3200님 날이 서늘해지니 이 팝송이 듣고 싶네요. 오늘도 팝송입니다. 꼭 틀어주세요.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톤입니다. 제가 참 영어 요즘에 열심히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들려드려야죠.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임브롤리아의 톤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thought I saw a man brought to life. He was warm, he came around like he was dignified. He showed me what it was to cry. Well, you couldn't be that man I adore. You don't seem to know, seem to care what your heart is for. Well, I don't know him anymore. There's nothing where he used to lie. My conversation has run dry. That's what's going on. Nothing's fine, I'm torn. I'm all out of faith. This is how I feel. I'm cold and I am shamed, lying naked on the floor. Illusion never changed into something real. I'm wide awake and I can see the perfect sky is torn. You're a little late, I'm already torn. So I guess the fortune teller's right. I should have seen just what was there and not some holy light. But you crawl beneath my veins and now I don't care, I have no luck. I don't miss it all that much. There's just so many things that I can't touch, I'm torn. I'm all out of fait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말할 때 아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무. 이 표현은 흔히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을 하지만 나 또는 라도 같은 조사와 함께 쓰일 때는 긍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아무도 안 왔다라고 하면 온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아무나 붙들고 울고 싶다 또는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붙들고 울고 싶다는 뜻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긍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나란 표현 뒤에 부정의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 두 개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건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란 문장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선택적 부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명절을 앞두고 다시 비 소식입니다.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내렸는데요. 오후엔 제주 산지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늘 밤 중부와 전북, 경북, 경남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강원 영동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에 17도로 출발한 서울은 한낮에 26도가 예상되고요. 강릉 25도, 청주, 광주, 부산 27도, 제주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다시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10mm로 더 적은 양이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0도, 광주 21도, 대전, 강릉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 대전 24도, 광주, 부산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박다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다자 외교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또 47개 나라 정상과 만나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술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올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이 있는 예. 네, 한 주입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는 뭐 추석 계획 또 어디 갈지 뭐 계획 세우셨어요? 일단 일해야죠. 일하고.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연휴 전에는 원래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좀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고 그냥 마음이 분주한데 그러다 보니까 훅훅훅 뭐 어떻게 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눈 떠보면 연휴고 눈 떠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연휴가. 네. 라디오 틀면 시사본부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계속 빌드업을 알겠습니다. 식상하네요. PD가 자꾸 자제하라 그러는데 네. 이게 본능적으로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명절에 대한 설렌 마음도 있을 텐데 참 명절을 마음 편하게 못 가져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참사 현장에 기억 공간이 조성된다는 소식이네요. 유가족분들도 상당히 좀 참담한 마음도 계속 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가족협의회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에 이 희생자를 기리는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것을 만들기로 용산구청과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현장 인근이 어떤 공식 관리 주체가 없어서 그 시민단체가 참사 현장을 자발적으로 정비를 해온 게 전부였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26일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생존자 상인들 또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녹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인 해밀턴 호텔 앞에는 그 안내판, LED 조명 등을 내장해 놓은 직사각형 모양의 안내판 3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안내판에는 이 기억과 안전의 길이 만들어진 배경, 또 안내판 설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나가는 중간 단계인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하고 안내하는 내용들이 적히게 되고요. 두 번째 안내판에는 시민들이 붙인 메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췌해서 간추린 메시지를 게시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안내판에는 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예술 작품이 갤러리 형태로 전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잊지 말아야 될 또 그날을 기억하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용산구청이 이 시설물 관리와 주변 정비를 맡고 있다고 게시물 관리는 시민대책위가 맡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시설물 관리나 정비를 관할 구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주요한 건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이태원에 조성되는 기억과 안전의 길은 비교적 좀 빠르게 조성된다는 점이 다른 참사 사례들과는 좀 비교되는 점이에요. 그 통상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것들이 뭐 요구가 되고 하지만
뭐 그동안의 과정을 다 봐오셨듯이 어떠한 뭐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든가 뭐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할 수 있다 뭐 보기 싫다라는 이유들로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또 좌절을 겪어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참사 3년 뒤에야 이거를 겨우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게 그 상인들의 의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상권 침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셨을 텐데 그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측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책임지는 머리는 없다. 책임자는 없다라는 지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구청장 사퇴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윤정 평론가 이야기하면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길거리 간식 탕후루 또 대용량 음료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물론 이 탕후루를 만드는 그 작대기 이게 또 뭐 쓰레기가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데 2년 전보다 이렇게 좀 단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당뇨 환자가 24%나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치게 당과 열량이 높다는 점. 탕후루가 워낙에 인기가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그 고열량, 너무 당 함유가 설탕이 엄청 많아요. 그런 음료들이 근데 너무 일상에 침투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살짝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엔 국감장애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이 탕후루가 열풍이긴 열풍이구나. 국감장애 오르는 뭐 내용은 어떤? 역시 이 혈당 문제, 이 당 관리 문제가 제일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생 소아당뇨 환자가 올해 그 2년 전보다 24%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특히나 초등학생 소아당뇨 환자가 2021년하고 비교하면 2년 만에 26%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뇨가 또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소아당뇨는 주로 이게 인슐린 분비가 문제되는 1형 당뇨가 원래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식습관 문제나 비만이 원인이 되는 2형 당뇨도 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식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나 이게 21년에서 훅 뛴 거잖아요. 올해. 코로나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또 학교는 잘 못 나가면서 친구들 못 만나니까 활동량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입에 상당히 또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도 있겠지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도 잘 좀 이렇게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건 이름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뭔지. 병원 진료 접수 예약 서비스 똑딱이 있다고 하는데 9월부터 유료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는데 이 똑딱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앱인데요. 스마트폰에 깔아서 쓰는 앱인데 병원을 이걸로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보통 아이 키우는 집은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유독 이 똑딱을 많이 사용하는 게 소아청소년과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 앱이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고요. 전국 만여 개 병원 의원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의료기관에 직접 안 가고도 미리 예약을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눈길을 끌었던 건데 일단 유료화된다라는 소식에 개발업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운영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앱 사용료는 월 1,000원을 내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연간 사용료로 하면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가입을 해도
아이디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업체 측에서는 1,000원을 낼 가치가 충분하다. 1,000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1,000원 푼돈이냐 아니냐 뭐 100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유료화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보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앱으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만큼이나 이게 뭐 정말 치열하게 눌러야 되고 그거는 뭐 임영웅 콘서트는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인기 있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구경도 못 해요.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뭐 1분 뭐 30초 만에 마감이 되는 것 같고 광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럼 이게 병원 접수마저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똑딱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들 특히 소아과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병원은 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병원은 가지를 못해요. 진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손주가 아파서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까지 갔는데 똑딱으로 신청하세요.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결국에 힘들게 다른 병원 찾아서 가고 이게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애초에 그 민간 기업이 이렇게 어플을 개발하고 그게 자리 잡는 동안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배달시키거나 택시 잡는 일도 이제 다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병원이라면 이게 공공의료 서비스라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병원 진료마저도 민간 기업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게 똑같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초반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풀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나중에는 유료화로 바꾸는 그게 마치 그 앱의 뭐가 공식처럼 된 면이 있는데 이게 공공의료 서비스까지 침투해도 될까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인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똑딱은 진료 예약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서비스라기보다 오히려 필요에 침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 양육자가 새벽에 어쨌든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해서인데 그렇죠. 요즘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앞에 가서 오픈런에서 새벽부터 줄 서느냐 아니면 스마트폰 붙들고 줄 서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한 게 근원적인 문제인 이상 이거는 이렇게 앱이 나와도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디지털 문맹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적어도 병원 이용하는 것만큼은 좀 보완이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도 뭐 추석 명절 준비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뭘 준비하죠?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뭐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 네. 성묘 가고 또 처갓집 빌리고 그동안에 약간 좀 소원했던 일가 친척들한테 유선상으로라도 인사드리고 네. 이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또 뭐 아는 분들은 또 시사본부 들으시면서 우리 박원석 원석이 나왔어 뭐 이렇게 또 하시겠네요.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가가 목포라서 네. 목포에 수요일 날에 내려갔다가
직접 운전해서 가시나요? 아니요, KTX 타고. 네. 운전 못해요. 요즘 늙어서 이제. 네. 도로를 거침없이 누비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캠핑 갈 때만 운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추석 명절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정치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에 민주당 상황입니다.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 징계하자,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사실 이게 비공개인데 부결 인정샷도 올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확산될까요? 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좀 사그라들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정치적인 흥분 상태랄까요, 아니면 일종의 이제 뭐 정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게 결론이 나면 어느 쪽이든 조금은 좀 이제 잦아들고 수습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심정은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헌법적 절차이고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다 헌법 기관이에요. 그리고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어요. 가부간에 대해서. 근데 그 표결 결과를 가지고서 뭐 배신이다, 축출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흥분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상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해당행위라 이런 표현을. 아니 그게 어떻게 해당행위일 수가 있어요. 네.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고 뭐 이제 와가지고 사실상 당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공언했던 바예요. 6월 달에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리고 혁신이 이 제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용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런 어떤 그게 당론이죠. 그런 당론에 따라서 표결을 한 걸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국회의원이 어쨌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표결을 한 행위를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무슨 해당 행위니 축출이니 색출이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일종의 넌센스라고 보고, 근데 저런 문화가 지금 민주당 내에 그 문화나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빨리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거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를테면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자꾸 저런 정치적 흥분을 부추기는, 저런 정념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성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이 상황을 진정시켜야지 뭘 어쩌자고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추미애 뭐 전 대표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보니까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정치에 도움이 안 돼요. 유시민, 추미애, 또 송영길 이런 분들의 발언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한편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국민의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사라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의견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긴장 안 해도 되겠다.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는 어떨까요? 뭐 지금 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뭐 소위 말해서 팝콘 각이다, 뭐 꽃놀이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치에 따라서 또 나름의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날 지난주 목요일에 표결 이제 가결됐습니다 했는데 김기현 대표 얼굴이 잡혔거든요. 그 뒤에 지도부들 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오히려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얼굴들이 이게 뭐 좋아하는 의원들도 소수 몇 명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특히 지도부 쪽은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약간 우리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의 내분 상황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저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요 사태와 관련해서, 자, 정치의 본질은 뭔가요? 권력 획득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원은 전쟁이에요, 사실은.
전쟁을 해가지고 적들하고 싸워서 적들의 누구의 모가지를 따고 목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목으로. 이게 제가 누군가의 표현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씁니다. 네. 쓴 겁니다. 신원식 의원. 자,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의민주주의,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국가가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표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직도 본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진영 간의 대결이고 이거는 전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외피를 이제 포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가장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국가 간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전쟁에 나갈 때 보면은 일단은 내부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다 모가지를 칩니다. 목을 칩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지금 한국 정치가 준내전 상태입니다. 일반 지금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거의 전쟁 상황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양 진영 대결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격렬한 이 내전 이런 뭐 앞두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무조건 내부의 결속력이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1955년에 있었던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의 심리학자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을 보여주고 다른 선 3개를 보여준 다음에 ABC 중에서 이 선하고 길이가 같은 게 어느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혼자한테 물어보면은 정답률이 99%였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테이블을 쫙 놓고 앞에서 다 일부러 오답을 얘기를 해요. B가 정답인데 A가 정답입니다. A가 정답입니다 하면은 뒤에 이 사람이 심리적 압박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오답률이 77%였어요. 그냥 혼자 물어봤을 때는 정답률이 99%였는데 정답률이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은 동조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가결표에 대해서도 부결 가결의 동조화 압력이 있는데 한 사회에서 대충 23% 4분의 1에서 5분의 1은 어떤 압력이 있어도 본인의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단이 100%였을 때 맞으면 되는데 이 집단이 100%가 뭔가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이 틀린 방향으로 간다. 그럼 이 집단은 절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소수자들,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비명계를 지금 다 숙청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불어 공산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당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더불어 민주당이 내일 또 중요한 현안이 바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당내 지금 균열 사항을 가라앉히는데 수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될 텐데, 자,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우원식, 자, 의원들인데요. 누굽니까? 신임 원내대표. 그 알 수가 없죠. 그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유권자예요. 네. 도무지 이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선거 결과를 맞춘다는 거는 이게 평론하는 분들도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예상이 어렵고 다양한 그 이해관계와 또 다양한 힘의 관계가 여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유력해 보이건대 홍익표 우원식 의원으로 좁혀진 게 아닌가 싶어요. 홍익표 우원식. 네, 홍익표 의원은 이번이 재수거든요. 네. 지난번에 박광원 의원하고 결선에 가서 조금 아쉽게 표가 모자라서 졌어요. 이제 그 기반이 있는 거죠. 원내대표 한번 도전했던.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막판에 그 예상과는 달리 원내대표에 출마한 건 주변에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 이분은 사실은 지난 국회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이미 했었습니다. 네, 임기 7개월짜리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해야 될 개인적 동기는 없어요. 이게 주변의 권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추천 후보네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명계에 표심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비명계도 최소한 이번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봤을 때 한 40표 정도의 그 표 결집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지 않네요. 네. 거기가 오히려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에는 이낙연계였던
그리고 조금 원만한 스타일인 홍익표 의원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특징이 없고 김민석 의원이나 남윤희선 의원은 말은 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합이란 말, 화합이란 말도 안 쓰겠다. 그냥 다 내쫓아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 센 분들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남인순 김민석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예측이니까요. 네. 그분들을 지목하는 예측은 크지 않은 것 같고 홍익표 쪽으로 좀 기울어질 수 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1955년 솔로몬 애시의 심리학까지 이야기해 주신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홍익표냐 우원식이냐. 둘 다 약점이 있죠. 우원식 의원은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있을 때고 홍익표 의원은 사람들의 반응이 친명이었어 원래?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더 누가 더 센 친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하는데 원내대표 선거의 특징은 소위 말해서 투표한 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판단이 있거든요. 이게 사전 여론조사로도 안 돼요. 심지어는 내 표라고 다 계산했는데 다 합치면은 정족수 2배가 넘습니다. 다들 다 내 표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네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박강호 원내대표 된 것도 정말 몰랐던 좀 의외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변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누가 됐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뒤에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속이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만에 하나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일단은 원내대표가 이거를 당을 이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당을 이끌 그 청사진을 좀 이 의원들의 스타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조금 더 잡음이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요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이 좀 더 세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하면 약간의 더 온건파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원들의 선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경파를 원하느냐 온건파를 원하느냐를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편안하게 예측해 주십시오. 두 분이 예측이 어떻게 되든 간에 두 분 코너는 유지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으로 압축했잖아요. 네 분 중에 두 분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민주당 바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냐. 오히려 대표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박강원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당을 좀 더 조정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가 당론 부결 지침을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라는 책임을 물은 건데 근데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친명이고 비명이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관례예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당론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뒤늦게 누구라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비명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씌운 거죠. 사실은 이 정도 파장이 일어난 사안이면은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 지도 체제를 짜가지고 당이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게 정치 문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이라는 게 이게 이성보다는 너무 이 상황에서 좀 과하게 흥분돼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윤석열 검찰 독재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이제 상황 인식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음모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을 절멸시키려 하는 이재명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이제 그런 시도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다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에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한다는 건 좀 부질없는 짓이고 그러나 뭐 어쨌든 그 영장이 기각되든가 발부되든가 둘 중 하나니까 만약 발부된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옥중공천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분당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일 거예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은 스스로 큰 위험을 자초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설사 구속되고 그런 강경론이 당내 일부에 떠오르더라도 이게 이제 잦아들게 돼 있거든요. 구속이 되면은 다른 이슈로 넘어가게 돼 있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어쨌든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고 옥중 공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의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습책으로서 비대위 논의를 가게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일단 구속영장과 구속영장 또 발부나 이런 부분까지 바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박원석 의원께서는 연막을 치셨습니다만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구속영장 기각입니까? 인용입니까?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자, 근데 이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높아졌다. 발부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인용 가능성이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높아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요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증거인멸의 시도로 볼 여지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한테 통화를 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변호인단 그러니까 해고하고 뭐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금 의견서에 지금 내일 제출되는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검찰이 준비한 의견서가 1000페이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검찰이 집중해서 썼다라는 거. 이건 언론 보도로는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0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이 과정자 이화영 재판 자체가 이게 증거인멸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거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던 과정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단 바뀐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증거인멸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에 들어간 거 중에 위증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쌍방울하고 지금 백현돈하고 두 개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옛날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거 문제 이재명 대표가 2004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이제 다시 약간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재명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위증을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길게 기소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사람은 위증조사를 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검찰이 주장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이거 가지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판사가 윤관석, 이성만을 한 명은 발부하고 한 명은 발부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로 약간 증거 중심으로 좀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꽤 이렇게 쌓였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인용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물론 이제 발부될지 이게 기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부 가능성을 높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결국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전제로 이게 전제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이제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은 대부분 다 증언밖에 없지 물증이 없다. 전원밖에 더 있냐.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원인데 구속된 굉장히 궁박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혹은 검찰의 압력에
굴해서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 이외에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게 이를테면 이 배임의 물증이나 제3자 뇌물죄 물증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거고 지금까지 수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물증이라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 것도 맞아요. 물론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제 증거나 혐의들을 새로운, 수사 기록에 제시했을 수는 있고 재판부는 어쨌든 그 수사 기록을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다툼의 여지 없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는 뭘 숨겨가지고 범죄 혐의를 숨겨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도주의 우려는 당연히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야당 대표라는 부분도 가만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헌정사상 그런 게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국회 제1당의 대표고 이게 이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자체로. 굉장한 정치적 부담인데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구속의 상당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최악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한테 최악은 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각 사유가 적시되면 검찰은 최악이에요. 그 순간 이제 검찰 수사에 정당성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 보전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거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악은 범죄 혐의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구속인 거죠. 구속이 되는 경우군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긴 할 텐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100%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여전히 영장 기각 사유도 있다. 라고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네요. 저도 100%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100% 발부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요. 예측인데다 기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바램. 근데 저는 솔직히 영장은 기각됐으면 좋겠어요. 기각되기를 왜냐하면 검찰 수사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특수부에 이런 류의 수사가 아무리 정치인들 대상이라고 수사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넘어간 수사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선 끝나고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구속이 되는 거를 바라는 사람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 지금 박원석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내일이나 또는 모레 이런 또 새벽 정도 시간에 결과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보다도 더 궁금한 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여부에 따라 비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옥중 대표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넘어서 이제 옥중 공천까지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면은 계속 하게 될 경우에는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전당대회를 이제 조기 전당대회 12월 28일 이전에 원래 대표가 물러나면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는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비대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할 건지 이거를 하자고 할 건지 만약에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치자고 하면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정청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오느냐 예를 들면은 김부겸 언급되는 많은 민주당의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이 올 거냐 아니면은 좀 파괴적인 사람이 올 거냐 등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로 좀 압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친명 비명 간의 당 운영 방향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그 신변이나 거취에 따라서 이제 큰 견해 차이가 있죠. 이걸 가지고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나 진통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지 여부도요. 근데 표결 결과를 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파낼 사람을 정한다. 어떻게 정하죠? 누가 어떤 표 찍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은 배신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실제 부결 찍었다고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뭐 커밍아웃 하지 않는 그런데도 이상. 자꾸 명단은 올라옵니다. 아니 그게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사람들, 이 파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누구 아니겠냐. 그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의 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목소리 높여가지고 배신자들 저거 찍어내야 된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말 부결찍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는 끝을 내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여쭤보고 싶은데, 자, 내일 이제 어느 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각이 되느냐,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발부가 되느냐,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기는 할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질질 끄느냐 아니면은 조기에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분이 계속 일어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후폭풍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선거잖아요. 30%가 안 넘을 수도 있는 선거고 결국에 누가 더 지지층을 많이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분상은 국민의힘이 좀 명분이 없는 선거죠. 명분 없게 또 후보를 공천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형상 유리한데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더 유리해질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근데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요인으로 선거에 작용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국민의힘 그 주변을 이렇게 뭐 방송을 하다 만나거나 강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기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선거에서 져야 총선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 이런 속내들마저 엿보여서 오히려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약간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자, 시간은 없는데 두 분께 짧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김행 후보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인사검증 때 그분에 대해서 다 해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 하는데요. 네. 인사검증단이 이런 게 왜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옵니다. 거죠. 안 한 거고요. 지금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 주식 파킹 논란, 통정매매 논란이 있는데 그걸 갖다 다시 사들일 때의 돈을 회사가 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분을 본인이 유지하려고 주식을 사들이는데 그걸 회사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급여, 퇴직금 뭐 이런 등의 명목으로 명백한 배임이에요. 이게 만약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은요. 이 압수수색하는 게 맞아요.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나오면 지금의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못 합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안 한 겁니다. 인사검증을 안.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행 후보자 뭐 관련해서 해명이 있나요? 김행 후보자 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명확하게 지금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뭐 사태.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소위 말해서 빼박이다라는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최강욱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어요. 인턴 증명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 확정됐거든요. 의원직 상실했죠. 예,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저는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인턴 증명서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예전에 벌금형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엄단했습니다. 법원도 엄단했어요. 이거는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는 판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돼야 돼요. 이 정도면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압수수색 가야죠. 배임입니다.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라고 한다라면은 검찰은 그냥 권력의 개다. 뭐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의견 일치는 압수수색이네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2분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뉴스 참 이해하기 힘든 경우 많은데 문희정 평론가가 나오면 다 이해가 돼요.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하실까 생각하는데 자, 궁금한 게 먼저 유엔 총회 소식입니다. 네. 뭐 러시아도 안 왔고 어디도 안 왔고 프랑스도 안 왔고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예. 근데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만 참석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시 수넥 총리가 왜 불참하는지조차 설명도 안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주에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식민지였던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거기 갈 정신이 없어요. 이러고 빠졌고요.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년 내내 지금 불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 이 나라들이 왜 안 왔겠냐 하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인데 이걸 왜 안 오지? 미국이 주도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무슨 얘기가 될지를 뻔히 안다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패턴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열린 국제회의는 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자, 다들 얼마씩 내놓을 겁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유엔에서는 더더욱 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는 데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어요. 휴전해라. 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 총회를 다 패싱하는 분위기였다. 정작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왜? 지금 지원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원을 호소하려고 와봤더니 다른 분들이 안 왔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국 의회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네. 푸대접을 받았다.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의회에서는 푸대접을 왜 받은 겁니까? 자,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에 한한 거고요. 예. 미국 국내 여론하고 의회,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여론하고 공화당의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화당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백지 수표식 지원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젤렌스키가 깜짝 방문을 12월에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원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였어요. 그러면서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서명한 국기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울컥한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감동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더 이상 그 앞에다 대고 지원 못 해주는데요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도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케빈 메카시 의원이 공화당 쪽이지 않습니까? 하원. 네. 하원 의장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하원이 공화당 쪽이에요. 예. 하원 의장이 나 카메라 앞에서 젤렌스키 만나는 거 연출 안 할 거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우린 반대야 이러고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의례적으로 찍는 외교 사진 있죠. 거기서도 메카시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굳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여기서 공화당의 의원들이 심지어 백악관에 어떤 내용의 서한을 보냈냐면은 도대체 미국 국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왜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의회에 32조 원을 더 지원해야겠으니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넘겼는데 그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만약에 이 32조 원까지 주게 되면은 18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미국의 거죠. 전쟁이네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임했더라면 과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쭈쭈 하면서
마냥 지원해주고 네.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그러니까 네. 그건 계속 거부를 하다가 그건 안 돼 그랬는데 그것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배경이 뭔가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지거나 실패로 끝났다라는 오명을 절대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면에는 미국 군수산업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수 기업들은요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다 수주한 그 물량을 못 맞추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내에만 그 물량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리도 뭔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막 팽배해지니까 미국 군수산업체가 엄청난 활약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군수산업체는 돈을 벌었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쪼들리고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민생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전쟁 지원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다시 이제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9%에서 10% 훌쩍 앞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트럼프가 앞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국내 정치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에이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km인데 이게 러시아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 본토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쳤을 때 제3차 세계대전 확전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줬던 건데 의회에서 이렇게 푸대접 받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평화협상 종용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라도 지원을 하자.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이테크스 안에 들어가는 포탄이 집속탄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에이테크스 안에 지금 많게는 950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폭탄 중에 하나가 집속탄이고 인명살상의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에이테크스까지 가게 되고 이게 정말로 사용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과연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참. 언제 끝나나 하는데 더 학대될 일만 있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인도 캐나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인도 캐나다 뭐 좋은 일이 두 나라 사이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나라입니다. 국경 분쟁도 아닐 텐데 그런데 인도와 캐나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자 인도는요. 전체 국민의 80%가 힌두교도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소수 종교들도 있겠죠. 무슬림도 있고 당연히 기독교도도 있고 시크교도들도 있습니다. 머리에 터번 쓴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에 무슨 싱이라고 들어가면 거의 시크교도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도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시 못하는 숫자거든요. 자,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지금 9년째 집권 중인 인도의 총리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힌두교도들입니다. 특히나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 위주로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총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도들하고 이 소수 종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분쟁이 많이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캐나다에 있는 시크교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지난 6월에 괴한의 총격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이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트리도 총리가 이게 남의 나라에서 심지어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도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살해하는 건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인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우리는 관여를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 사건을 모의하는 외교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한 상황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외교관도 맞추방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까지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이슈네요.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에 지금 최대 180만 명까지 인도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크교도들만 77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 특히 이제 시크교도들 중에서
인도로부터 좀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활동이 해외를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나 캐나다에 있는 시크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캐나다 정치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트리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크 교도 지도자가 인도 정부가 심지어 이 사람을 2020년에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올해만 벌써 3명의 해외에서 활동하는 시크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다 인도의 정보기관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중국이 아닌 인도입니다. 자, 그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프랑스가 유엔 총회 마크롱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니제르에서 뭐 어떤 쿠데타가 터졌다 이런 얘기였는데 프랑스가 니제르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니제르가 아프리카인가요? 예, 아프리카의 이제 서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난 7월 26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쿠데타 일어나서 이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프랑스군 철수와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 이제 대사를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의 식민 국가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많다는 이유로 그들과 대테러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서부 국가들 사이에 사헬 지대에 5,100명 정도의 프랑스 군을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면서 철수를 했는데 니제르는 1,500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심지어 이제 프랑스 국적의 여객기, 비행기 뭐 상공 못 지나가겠다 하니까 군용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도 복잡한 일이 있네요. 자, 복잡한 국제 이야기 문희경 국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 전이지만 정치 현안들 많습니다.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